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2장을 했고요. 오늘은 3장 형광광도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장 시간에 보면 마지막 연습 문제에 있어서는 꼭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학용 전자 계산기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이러한 ax 플러스 by는 c, 그 다음에 dx 플러스 ey는 f, 이러한 이원 일체적 반응식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전자 계산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 배운 대로만 하면 되겠지만 여기다가 1.001 여기다가 1002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3성, 10의 4성, 10의 3.1승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 의외로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전자계산기 사용법은 따로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기를 사시면 이게 계산기 사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광광도법입니다. 형광광도법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형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형광보다는 일반적으로 발광이라는 걸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표현되어 있죠. 발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가 빛이 되고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것이 빛이 나온다. 루미네센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빛이 나올 때는 그 빛이 그것도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광, 플로레센스, 그다음 인광, 포스포레센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다르단 말은 실제 의미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형광에 대해서 이 인광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형광은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강의실에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보면 모두가 다 형광등이 있을 겁니다. 그 형광등은 여러분들이 전원을 끄는 순간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수명이 짧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이 있는 야광식이라고 하죠. 밤에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야광식이는 햇빛이 비쳤다가 그 다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것이 의외로 저녁에도 밤늦게까지도 빛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더 긴 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된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인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약간 전자스핀의 변화를 수반한다. 전자스핀의 변화가 없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형광을 내든 인광을 내든 이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내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어떠한 빛이 흡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xciting, 흥분시키는 빛을 흡수하면은 당연하게 그 물질은 빛을 흡수해서 체외곽에 있는 전자가 상당히 높이 들뜬 상태로 가게 됩니다. excited라고 하죠. 들뜬 상태. 혹은 흥분 상태라고도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뭐죠? 바닥 상태.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바닥 상태에서 빛을 흡수해서 즉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로 갑니다. 갔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빛을 내는 것이 뭐냐? 플로레센스. 이게 바로 형광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서 이게 전자 스핀이 수반되어져서 전자 스핀이 수반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형광을 내지만 이 인광 같은 경우에는 전자 스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광을 치운다든지 인광을 치운다든지 했을 때 어느 게 형광이고 어느 게 인광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형광과 인광의 복사성. 즉 여기 형광, 인광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 파장을 가진다는 말이고 어떠한 특정 파장이 나오는데 이 파장은 들어간 파장, 이때 들어간 빛 정보다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흡수되어진 에너지는 이만큼 되는데 형광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요만큼, 인광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요만큼. 그러면 에너지가 작다는 말이죠.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파장이 길까요? 짧을까요?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셉니다. 그러니까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름께서 바르신 이유는 가시광선인 알조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의 빛이 즉 UV가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너무 세어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냐? UV 때문이고 그 UV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 그래서 에너지가 더 쓴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죠? 파장이 에너지가 더 작다고 그랬죠. 그죠? 흡수되어진 에너지에 비해서 형광이나 인광으로 나눈 에너지는 더 작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뭐죠? 파장은 더 길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라디오 들으면서 라디오 주파수 때문에 내 몸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혹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저 우주,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 때문에 내 몸이 잘못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우선 수십 미터, 그렇게 깁니다. 파장이 길다는 말은 뭐냐? 에너지가 그만큼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광과 인광에서 나오는 빛은 복사선이라는 말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은 들뜨기, 이거죠. exciting light, 흥분시키, 들뜨게 만드는 이 복사선보다는 파장이 더 길다. 왜냐? 들뜨기 복사선에 들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용도로 빛이 에너지가 소분해집니다. 소모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빛이에요. 전자스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빛. 그러니까 에너지가 벌써 소모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것들은 에너지가 더 작다. 더 작다는 말은 파장이 더 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있죠. 인광 복사선의 파장은 형광 복사선보다 더 길다. 이거 보십시오. 인광은 에너지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에너지만큼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광은 이만큼. 왜냐? 인광 같은 경우에는 전자스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벌써 에너지를 소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들뜨기 복사선에 의해서 흡수되어진 에너지에서 이 정도만큼 더 이용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결국 빛으로 나온 에너지는 더 작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파장은 더 길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제가 이런 곳에다가 형광과 인광 복사선은 들뜨기 복사선보다 파장이 더 길다 혹은 짧다. 인광 복사선은 형광 복사선보다 더 길다 혹은 짧다. 이런 걸 갖다가 인광하고 형광 이 위치만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맞죠? 자, 형광법을 하면은 검출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형광법을 검출한 게는 0.001 ppm에서 0.1 ppm 농도가 아주 낮죠. 100만 분의 1에서 거의 10억분의 1 수준까지 재수가 있는 겁니다. 또 흑광법보다 2장에서 한 거죠. 흑광법보다도 배열 법칙에 적용되는 특성의 범위가 더 넓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흑광 강도법에서는 비형광성 물질, 형광성 물질 이것들이 겹치지면은 분쇄 불안할 때가 있는데 형광 분쇄법을 쓰면은 아주 쉽게 이것만 따로 분석할 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형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양자수동률이라는 용어입니다. 양자수동률. 이게 뭐냐? 흡수광 양자수에 대한 방출광 양자수의 비율. 그러니까는 모든 물질이 다 형광을 띠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형광을 많이 띠고 어떤 것은 적게 띠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흡수되어진 빛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빛이 또 형광되어져서 나오느냐, 방출되어지느냐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물질이고 플루오레신 이 말 자체만 들어봐도 플루오레센스가 형광이라고 했죠. 이름 자체가 플루오레신이에요. 형광이 잘 되는 물질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양자수동률이 0.9이다. 근데 그 외에 많은 분자들은 보통 비형광성이고 0.5 이상이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물질들을 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형광을 띠는 물질을 결합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할 때 형광법을 쓰고 싶다. 그런데 이 물질은 형광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형광을 띠는 물질을 찾아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결합을 잘 시키느냐? pH 조건을 잘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척화제를 뜯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방법을 써서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자가 만약에 255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 말은 뭐냐? 자외선이라는 말은 벌써 이 말 자체가 뭐죠? 파장이 짧다. 가시광선 380에서 780 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빨주노초 파남보, 즉 우리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파장입니다. 근데 그 파장보다 더 짧은 거죠, 그렇죠? 이 짧다는 말은 뭐냐? 에너지가 세다. 아까 말했죠, 에너지가 세다. 파장이 짧은 말은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에너지가 이 빛은 에너지가 너무 세요. 너무 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DNA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어떤 손상을 주느냐? DNA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암까지 일으킵니다. 즉 DNA를 파괴한다는 말은 뭐냐? 분자 구조를 바꾼다. 즉 이렇게 되면은 250나노미터 보다도 더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너무 커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받는 분자는 분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쪼개져 버릴 수가 있어요. 쪼개진다는 말은 뭐냐? 끝내는 나는 이 분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형광을 딱 찌는데 그때 사용한 빛이 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걸 비췄다. 그러면 내 목적은 이 빛을 비춰가지고 이 물질이 빛을 흡수하고 좀 들떴다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형광을 내는 걸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형광의 양을 재는 이 분자 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빛을 쬐고 이 빛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형광을 낼 때 그 형광은 이 분자의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쬐어준 빛의 세기가 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커.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빛을 쬐니까 이 분자가 부서져. 그럼 끝내 어떻게 되느냐? 들뜨지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최외곽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갔다가 깔아앉으면서 빛을 내는데 최외곽 전자가 들뜨기도 전에 이 분자 자체가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원래는 뭐죠? 들뜬 상태가 되어서 그게 활성화되어서 그 다음 그게 바닥 상태로 가면서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장은 250보다 더 짧은 너무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형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형광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 책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조금은 헷갈립니다. 책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들뜨기 스펙트럼. 빛을 쬐어주는데 그때 그 광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이 전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이런 파장으로 한 330, 350, 375에서 피크를 보이는
이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흡수시켰더니 그 어떤 분자에 대해서 빛을 흡수시켰더니 그 분자가 나중에 들떴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깔아앉으면서 내는 빛, 그게 바로 형광 스펙트럼입니다. 그 형광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뜨기 스펙트럼에 들어갔던 파장은 보통 270에서 한 400 정도의 파장을 입사를 시켰는데, 집어넣었는데, 그때 입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가 다시 배출이 되는, 방출하는 형광은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 보면 어찌됐다, 한 350에서 한 500 정도? 이런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어찌 됩니까? 파장이 들어간 파장에 비해서 나오는 파장이 약간 더 길어졌죠. 그 말은 뭐죠? 빛을 흡수했다가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빛으로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빛이 나오니까 에너지 양은 작을 수밖에 없고 파장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크도 보세요. 여기 어떤 피크가, 이런 피크가 여기 3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피크가 보니까 하나, 둘, 셋,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그림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림을 제가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 자, 여기에는 파장을 딱 쬐어요. 쬐는데 보니까는 피크가 얼마냐? 한 270? 한 270 나노미터에서 최대 흑광을 보이는 빛을 쬐었어요. 쬐었더니 그 잇빛을 받은 분자는 나중에 그 안에서 들뜬 상태로 갔다가 전자스핀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빛을 발광하는데, 그때 나오는 빛의 최대 강도는 뭐냐? 최대 에미션. 에미션은 여기다. 파장이 뭐냐? 한 3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는 최고 많이 흡수한 파장은 270인데 나오는 파장은 300짜리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파장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한 30 정도만큼은 안에서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들뜨기 스펙트럼, 아까 말했습니다. 들뜨기 스펙트럼 말은 이거. 들뜨기 하기 위해서 넣어준 빛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과 비슷하다. 또 들뜨기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얻은 것은 형광 스펙트럼.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보고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줄거 올게요. 들뜨기 스펙트럼은 들뜨기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파장에서 형광을 적적한 거. 이게 들뜨기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형광 스펙트럼은 들뜨기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발광되는 형광을 얻은 것이 형광 스펙트럼이다. 제가 앞에 설명을 좀 헷갈리게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그림 3-1을 설명했는데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연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줄을 좀 꺼 놓으시고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형광 현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방향적 화물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직되어진 평면 구조를 가지는 분자가 가장 세고 유용한 형광을 내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방향적 화물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빛을 흡수하면은 다른 곳에 에너지 쓸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화물들은 빛을 흡수하면은 이거 자체가 회전도 할 수 있고 진동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흡수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다 소모해버립니다. 이 분자의 회전이나 어떤 분자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빛을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향족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져 있어서 딱딱하게. 그래서 이런 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빛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빛을 쓸 데가 없으니까 또 그냥 들뜨다가 바다 상태로 깔아앉으면서 그냥 그만큼의 빛을 다시 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향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보면 구조가 비슷한데 여기에 하나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양자 수동률이 0.2다. 그 말은 뭐냐? 빛을 흡수하면은 빛을 100을 주면은 형광은 20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80은 어찌 됐을까요? 나머지 80은 빛을 주면은 그 빛에 의해서 이것이 결합이 있죠, 그죠? 이것 자체가 두 개의 벤젠린이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을 발광해서 나오는 양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쪽은 보십시오. 구조가 너무 딱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책상을 보면은 옛날 책상, 어떤 책상들은 책상에 테이블에다가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얹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옆에서 막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을 밑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구조가 경직되어져서 테이블이 안 움직입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요즘이야 워낙 잘 만들어지니까 요즘 이런 것도 거의 이제는 이런 거 없이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 분자 구조가 이런 것처럼 딱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보나마나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서 분자 회전이나 분자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치환기를 갖지 않는 대부분의 방향족은 형광을 낸다. 치환기란 말은 이런 방향족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메탄이나 뭐 에틸이나